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라 함은 천조국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미국일 텐데요. 미국이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죠. 미국은 그저 유럽에서 파생된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사 시작합니다. 1620년 영국의 종교개혁을 피해 떠나기로 한 잉글랜드 청교도를 포함해 잉글랜드인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미 대륙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달한 이후로 영국을 포함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의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으로 넘어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메이플라워호가 미 대륙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최초는 메이플라워호보다 약 13년이 앞선 1607년 잉글랜드인들이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이라는 마을을 건설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임스타운이라는 지명도 당시 영국의 왕이 제임스 1세였기 때문이고 메이플라워호는 두 번째 이민자 집단이었죠. 당시 북미 대륙은 누구의 땅이라는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기에 그저 먼저 가서 깃발 꽂는 국가가 임자였고 주로 프랑스가 캐나다를 영국이 미국 동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식민사업을 전개합니다. 1732년 정도가 되면 영국은 미 대륙 동부 지역에 13개의 식민지 주를 운영하게 됩니다. 처음엔 영국과 아메리카의 13개주 식민지들은 호혜적인 관계이긴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메리카 13개주 식민지에선 영국과 아메리카는 별개의 세계라는 배타적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1756년에서 1763년까지 유럽 대륙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벌인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받고 이 적자 재정을 메꾸기 위해 아메리카 13개주 식민지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은 그 유명한 대표 없는 곳엔 과세도 없다라고 외치며 영국의 과세에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동부 해안에서 상단을 운영하던 해상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1773년 영국은 홍차법을 제정해서 중간에 타국의 브로커들로부터 중국의 차를 수입하던 기존과는 다르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직접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도록 하였는데 차 상단 브로커들 가운데 미국인들이 많았고 가뜩이나 세금 문제로 영국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항구에서 백인 민병대가 인디언들을 위장하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선박을 급습하여 그곳에 있던 차 상자를 전부 바다에 빠뜨려 버려버렸습니다. 1775년에는 역시 보스턴에서 보스턴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의 렉시턴 콩코드 전투라는 충돌이 터져버렸고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에 나서기로 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보스턴 차 사건이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진 거죠. 13개주 식민지의 독립군을 대륙군이라고 불렀고 대륙군의 사령관은 과거 영국 7년 전쟁에도 참전한 적이 있던 버지니아주 출신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때 13개주 식민지는 엄연한 정부도 아니거니와 정식 군인도 아닌 각 지방별 민병대가 전부였던지라 영국 정규군과의 전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초기엔 매우 열악했지만 1776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사기를 올렸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럽에서 열심히 사교 활동을 한 덕에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내었고 1781년 요크타운 전투의 승리로 독립전쟁은 끝이 나고 1783년 영국은 13개주 식민지 독립을 승인합니다. 1783년 영국이 13개주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한 이래 정식적인 미국 정부가 출범한 건 1789년이었습니다. 6년간이나 정부를 수립시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건 독립한 주들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주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생기면 영국 정부와 다를 바가 뭐냐며 독립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고 그냥 각 주들이 각자 알아서 갈 길 가자는 쪽도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신 강력한 중앙정부라기보다는 연방정부의 형태를 띠며 군주제가 아닌 공화정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란 나라는 중앙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구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뉘어져 있던 주들이 연합해서 중앙정부를 만든 연방정부인 겁니다. 1787년 미국 최초의 필라델피아 헌법이 제정되었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 공화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의회는 대외적인 외교와 국방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상원과 세금 징수나 탄핵권 등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하원의 양원제를 채택합니다. 첫 미국 정부는 당연히 미국 동부에 국한된 영국 식민지 관할구역만 독립했던 겁니다.
13개 주로 시작한 미국은 오늘날 50개 주에 이르기까지 이후 100몇 년에 걸쳐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오늘날 미국 영토를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데요. 미 대륙 동부는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중부 지역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803년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프랑스로부터 미국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 루이지애나를 매입했습니다. 원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일부만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에게 루이지애나 전체를 헐값에 팝니다. 나폴레옹이 제시한 가격은 1,500만 달러, 루이지애나 면적이 한반도의 7배,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175억 원에 매입한 겁니다. 루이지애나 구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구매라고도 하죠.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 재임 시절에는 미국 남단 플로리다주의 급진 인디언 부족 세미놀족을 토벌하며 플로리다를 침공했고 당시 플로리다는 스페인령이었는데 스페인도 플로리다를 미국에 팔아넘기죠.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와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대선 경쟁에서 각각 미국의 휘그당과 민주당을 창당하며 미국의 정당 역사가 시작합니다. 한편 1835년에서 1836년에는 미 대륙 중남부 텍사스에서 멕시코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고 텍사스 공화국을 세우는데 1845년 텍사스 공화국은 미국 정부에 병합하기로 합니다. 멕시코는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지 미국으로 병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의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재임되었던 1846년에서 1848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멕시코 전쟁이 발발, 미국이 승리합니다. 1848년 2월 미국과 멕시코 대표들은 과달루페 이달고에서 모여 미국에서 제시한 헐값에 한반도에 15배나 되는 영토를 팔게 되는 조약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 우리가 흔히 서부라고 하는 곳들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정 미국인들의 개척 정신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사조를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합니다. 서부를 얻은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하여 멕시코 전쟁 이후로 대대적으로 서부로 넘어가 불모지에 불과한 사막지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일구니 185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를 흔히들 서부개척시대라고 합니다. 또 누가 서부에서 금을 채굴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다들 한탕 해보겠다고 짐 싸들고 서부로 이동하니 이른바 골드러시였죠. 골드러시로 인한 인구가 무려 25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중 실제 금을 찾아내는데 성공해서 부자가 된 경우는 1% 안팎이었고 대부분은 금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서부로 와서 농경,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농경을 하는 농경민이냐, 목축업을 하는 카우보이냐로 나누어 그들끼리도 매우 살벌하게 경쟁했고요.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와 동부를 잇는 대륙 횡단 열차가 깔리기도 하면서 뉴욕 월스트리트 주식시장도 들끓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 월스트리트 규모가 매우 커지죠. 하지만 이렇게 서부의 주들이 대거 들어오자 그간 해결짓기 어려워 미루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노예제인데요. 미국의 북부는 노예제가 미국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폐지하고자 했고 미국의 남부는 플랜테이션 농업, 특히 목화 재배가 절대적인 경제생활인지라 흑인 노예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노예 찬성주, 노예 반대주를 따로 정해서 정확히 반반 그 숫자를 유지했는데 서부의 주들이 대거 새롭게 유입되면서 이 새로운 주들을 노예 찬성주로 할 것이냐 노예 반대주로 할 것이냐로 미국 갈등의 점화가 붙습니다. 링컨은 휘그당에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의원들끼리 따로 세력을 만들어 1858년 지금의 공화당을 만들죠. 지금의 공화당이 링컨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1861년 16대 대통령으로 노예 반대론자였던 링컨이 당선되자 분개한 남부의 11개의 주들이 연방을 탈퇴해버리곤 그들끼리 남부연맹을 새롭게 수립해버립니다. 1861년에서 1865년 남북전쟁이 터졌고 승자는 북부였죠. 남부는 다시 연방으로 들어왔으며 북부의 승리로 미국의 중앙정부는 매우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링컨은 헌법상 노예제 자체를 부정하겠다며 노예제에 관한 헌법조항 제13조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미국 수정헌법 제13조가 발표되기 전 링컨은 극장에서 암살당했고 링컨이 암살당한 그 해 수정헌법 제13조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연방정부의 중앙 권력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집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서부개척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투기가 행해지면서 금융계에 거품이 쌓이기 시작했고 1857년 철도에서부터 시작해 거품이 싹 꺼지자 수백 개의 은행들이 파산했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남북전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선 전쟁을 하니까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야 됐고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전쟁이 끝나고도 그 많은 공장들은 계속 운영이 되니까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쟁 도중 식량을 증대시키면서 곡식 수확량까지 늘자 이를 수출하면서 무역 수지도 흑자였고 말이죠.
남북전쟁 도중이었던 1863년 링컨 대통령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1863년 1월부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지폐가 발행되었습니다. 당시 지폐의 뒷면이 초록색이어서 이 지폐를 그린백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현 미국 달러 지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67년에는 링컨의 뒤를 이은 17세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지역을 720만 달러, 현재 기준 약 2조 원의 가격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알래스카의 자원적 가치를 인정받아 알래스카를 미국에다 판 러시아를 조롱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알래스카 자원 매장량에 대한 지식이 없던지라 미국 내부에서는 그 얼음밖에 없는 불모지를 왜 사들이냐며 욕을 왕창 먹었답니다.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부터 세계 1차 대전 이전까지를 도금시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자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기업인들이 탄생했는데요. 물론 마크 트웨인은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는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 도금시대라고 묘사하였지만 이때 미국이 훗날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남북전쟁이 끝이 날 때쯤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런던의 10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1864년에서 65년 월스트리트가 막 활성화될 때 JP모건이 영국의 자본을 가지고 와서 미국의 투자시장에 뛰어들어 세운 금융회사가 JP모건 체이스랍니다. 이렇듯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성공의 가능성을 품고 거대 기업화가 되는데요. 남북전쟁 이전에 선박왕이라 불릴 정도로 선박업계를 크게 운영했던 코넬리어스 밴더빌트는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어 철도왕이라는 별명도 갖게 되었으며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존 데이비스 록펠러도 남북전쟁 당시 군수회사를 통해 번 자금과 투자를 바탕으로 정유회사를 차린 후 미국 최대 석유 재벌이 되었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도 남북전쟁 때 철강 사업으로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밴더빌트, 록펠러, 카네기 셋 모두 아주 가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결국 재벌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을 내세우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도 했죠. 이런 호황인 경제 덕에 비단 기업뿐 아니라 과학자들의 기술 발전에도 투자가 활성화되었는데요. 1880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공으로 국제적인 과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벨이 동료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베껴 본인이 먼저 만들어 놓곤 특허를 먼저 신청한 거라고 하죠. 에디슨이 활동했던 시기도 바로 이 도금 시대입니다. 1878년 에디슨은 전기를 이용한 기계들을 시중에 파는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차립니다. 자동 발신기, 축음기, 전화송신기, 전구, 냉장고, 티크테이프 등을 개발해냈고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설립한 후 1880년대에는 전차를 실험하고 심지어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에디슨이 이처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던 배경엔 JP모건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0세기에 갓 넘어서 미국에선 영화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1912년 LA에 할리우드가 탄생하기도 했죠. 1898년에는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이김으로써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쿠바를 식민지로 삼기도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도금 시대는 정말이지 오늘날 미국의 원형을 만들어 놓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금융의 거대화에 따른 폐단을 막고자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특정 시장을 독점한 회사들의 무작위적인 가격 제정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를 관리하고자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담합, 과대광고, 무분별한 M&A 등을 관리했습니다. 1913년에는 월스트리트의 합리적인 금융거래와 불황이나 인플레이션 발생 시 이를 구조할 수 있도록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었죠. 1914년 유럽에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전쟁은 미국을 가만 냅두지 않았습니다. 열세에 몰린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1915년 루지타니아호라는 여객선이 독일 유보트 어뢰에 맞아 침몰하여 승객 1,900명 중에 1,200명이 사망합니다. 문제는 루지타니아호에 128명의 미국인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독일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사과하고 배상금까지 지불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1917년 1월 독일의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에게 만약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독일이 지원하겠다는 전보가 유출되자 치머만 전보 사건에 분노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민간 차원에서는 미국의 재벌 기업들과 금융기관에서 영국, 프랑스 등의 협상국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1차 세계대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917년 4월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기까지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유럽 국가들에게 약 2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선전포고 후에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으로 원조하겠다며 100억 달러를 협상국에게 지원하기로 합니다. 물론 미 군도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백일 전투에서는 참전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협상국이었고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전순국 대표들이 모여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를 했고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를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진행된 당시 국제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답니다. 다만 베르사유 체제로 독일이 갚아야 하는 전쟁 배상금이 도무지 독일의 역량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1924년 미국 도스 재무장관의 계획안인 도스안 그리고 1929년 미국의 금융가 오웬 영의 계획안인 영안을 통해 독일이 지불해야 하는 전쟁 배상금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2차 세계대전 이전 도금 시대로 맞이한 미국의 경제 호황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정점을 찍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화려한 전성시대를 재즈 시대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사치와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개념입니다. 재즈 시대의 미국은 말도 안 되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뭘 해도 다 되는 시기였습니다. 단기간 내에 갑부가 되는 졸부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치 문화도 팽배해집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드라이브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산업시설도 파괴되고 인명 손실도 심각하고 미국에게 빌린 차관이 어마어마하여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 모두 자국 내 금 준비금이 9%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와 프랑스의 프랑이 똥값이 되어버리니 미국 달러의 가치가 그야말로 떡상하였죠. 전쟁터는 유럽이다 보니까 미국 영토 내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있는 힘 없는 힘 영혼까지 싹 다 끌어모아 공장을 돌렸기 때문에 전쟁 이후로도 공장들의 생산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일자리도 주구장창 늘어났습니다. 사치 문화가 너무 심각하여 청년들의 도덕성이 망가지고 있다며 1919년 일시적으로 금주법이 제정되어 이 마피아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자,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 호황은 1929년 무너져버리죠. 전강기 제재시대의 경제적 호황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치 문화로 미국인들은 구매력도 없는 주제에 무한정 소비를 했고 공장들은 생산품을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 꺼지는 법. 미국인들 유효 수요의 허상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금융가에선 여전히 채권과 어음이 판을 쳤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은행은 돈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을 해둔 고객들이 돈을 못 받는 상황까지 오죠. 주식시장의 하락도 점점 심해지더니 1929년 10월 29일 화요일 월스트리트에는 단 하루에 1600만 주가 나가버리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바로 검은 화요일 대공황의 시작이었죠. 1929년부터 33년까지 돈이 없어서 파산한 은행이 1만 개,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 받고 주식시장에서 투자금도 못 받아 파산한 기업이 14만 개, 실업률 30%.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은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에 미국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공황이 세계 대공황으로 번져나갔죠. 미국은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며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를 초빙해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적극 받아들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합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대공황을 극복한 반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시즘의 전체주의가 태동하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세 국가는 동맹을 맺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처음엔 유럽의 전쟁의 불가능성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합군에게 물질적 지원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1941년 5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기 대여법을 통해 연합군에게 미국의 군수물자를 대여를 해주고 전쟁이 끝나면 군수물자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돈으로 환산해서 받기로 합니다. 무기대여법은 당시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에 미국의 군수물자가 들어가니 분개한 일본은 동남아로 진출해서 자원도 확보해야 되겠다.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진주만 공습을 받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하고 유럽과 태평양 두 전선에서 전쟁을 주도하였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는 북아프리카를 통해 이탈리아로 넘어가 이탈리아를 가장 먼저 굴복시켰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유럽 본토로 진입, 1945년 4월 30일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5월 독일은 항복해버렸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메가더의 육군과 니미츠의 해군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미군이 태평양의 곳곳을 차지하였고 1943년 6월 오키나와까지 미군이 차지하면서 이제 일본 본토만 남게 됩니다. 이탈리아, 독일이 전부 무너졌음에도 일본이 항복하지를 않자 미국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결국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 결국 불안정했던 세계 금융 때문이었다며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4년 미국은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 44개국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 브레튼 우주 회의를 가졌고 브레튼 우주 회의의 결과 미국의 달러를 세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폐인 기축통화로 삼기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의 캐리가 절대적이었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불만이 있어도 표출할 수가 없었고 이로써 미국은 유럽을 앞지르는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합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으로 황폐해진 영국과 프랑스 대신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양차 대전이라는 인류가 다양한 끔찍한 대사건을 겪으며 인류애적인 화두가 떠올랐고 평화에 대한 담론도 이루어지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워싱턴 군축 조약으로 강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리미트를 걸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1945년 국제연합 UN을 창설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전쟁의 원인은 금융위기 때문이라는 분석하 에서 브레턴 우주조약으로 결성된 국제통화기금 IMF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업무를 시행했죠.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를 주장하긴 했지만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직후 평화는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는 이념에 따라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로 나뉘어 콜드워, 이른바 냉전시대가 개막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미국은 전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매우 경계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적은 소련이 되었습니다. 1947년 미국의 33대 대통령 헨리 트루먼은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 선언으로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자유민을 지원해야 한다며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의 가장 첫 표적이 되는 국가는 지리상 터키와 그리스였는데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의 각종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며 공산화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소련은 동유럽으로 진출하며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공산화시켰고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죠. 1949년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를 조직해 서방의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냉전시대 때 각 진영의 국가들은 서로 군비를 확장하는 등 군비 경쟁을 통해 직접적인 전쟁이 터지진 않았지만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늘 노심초사하는 긴장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이념에 따라 터진 한국전쟁을 생각하면 냉전으로 인한 전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1955년에는 공산주의 국가권에서도 자유주의 국가권의 나토에 대항하고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공산권 국가들끼리의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1950년대는 이념 대립에 따른 국제적 분위기가 매우 서슬퍼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사상이 험악할 정도로 굳혀져서 1950년대 극단적 반공사상의 패러다임을 메카시즘이라고 한답니다. 메카시즘이란 단어는 공화당의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그는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공산주의로 몰아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카시는 실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했다기보다는 반대파 정적들을 내치는 명분으로 활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메카시즘은 공산주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던 광풍을 의미하는 개념이랍니다. FBI를 창설한 제이 에드가 후보의 악명이 정점을 찍었을 때도 이 시점이었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죽고 집권한 흐르시초프의 시절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험악한 국제관계를 완화해보고자 했는데요. 때마침 1961년 미국에서는 35대 대통령으로 존 F 케네디가 취임하였습니다. 존 F 케네디에 대해서는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거품이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이 존 F 케네디 한 명만 다뤄도 한 편의 영상으로 부족한 수준인데요. 어찌됐든 존 F 케네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 쪽에서는 소련의 흐르시초프와 냉전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평화를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다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나 1961년부터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베트남 전쟁을 고려해본다면 흐르시초프와 케네디 사이 그 이면에는 여전히 팽팽한 냉전 대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소련 사이 일명 우주전쟁이라는 누가 더 우주산업에서 성과를 보이느냐의 경쟁이 정점을 찍을 때도 이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경쟁 덕에 존 F 케네디는 우주산업에 사활을 걸어 그 덕에 존 F 케네디 사후의 일이지만 1969년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비행사가 인류사 최초로 달에 착륙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 냉전의 대립이 절정을 찍은 시점인 동시에 냉전이 완화되는 서문 같은 이 과도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여전히 같은 민주당 계열의 존스 대통령의 정권 때 이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죠. 다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활약이 없고 오히려 미국 청년들의 피해만 커지자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반전운동이 전개되었고 1968년에는 일명 68운동이라고 베트남 참전 반대운동과 더불어 인종, 성별, 계급을 넘어선 청년들의 자유를 부르짖는 대규모 혁명이 퍼졌습니다. 이때 생겨난 게 미국의 히피 문화죠. 결국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낮아져 1969년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며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1973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전 미군이 베트남에서 빠져나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닉슨의 취임과 함께 냉전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명 닉슨 독트린이라고 앞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 아시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고 1972년에는 닉슨이 소련과 함께 양대 공산권 국가였던 중국을 방문해서 1979년에는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이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닉슨과 마오쩌둥의 국교 수립 이전에 베트남 전쟁 때도 외교적으로 활약했던 헨리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실무적 회담 덕이 컸고 그 이전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이 미국 선수단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해주었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꿈도 꾸지 못할 미중의 친선 외교를 탁구 경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여 핑퐁 외교라고 합니다. 더불어 미국은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으며 냉전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냉전의 완화를 전문용어로 데탕트라고 부릅니다. 80년대에 접어들면 전반적으로 서구권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이 우경화되었는데 1981년에서 1989년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유명한 반공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 70년대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매우 휘청거리고 힘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라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당히 경제를 회복하는데 그 덕에 전반적으로 우경적인 분위기가 상승합니다. 또 소련에 대해서도 강경한 노선을 취하며 MD라고 부르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 혹시 모를 핵전쟁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군비를 더 강화하고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침이 실행되는 등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러나 소련에서 1985년 고르바초프가 취임하며 레이건도 소련의 우호적인 외교를 보였고 이를 신데탕트라고 합니다. 1989년에는 몰타에서 미소 정상회담을 가져 아예 냉전의 공식적인 종언을 고합니다. 이후 공산권 국가는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자체 붕괴를 해버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버리죠. 그리고 미국은 독보적인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고요. 냉전이 끝나며 이제 미국은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하긴 힘들죠. 이른바 탈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1991년 미국은 중동의 걸프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그 이전부터 미국은 이 냉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전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있었고요. 냉전은 끝나도 중동의 그 복잡하게 얽힌 전화는 끝을 몰랐습니다. 2018년부터는 중국과 무역전쟁에 또 한창이죠. 현재의 미국이 20세기 중반의 미국과 비교하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미국이 점점 하락세를 걸으면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도 미국은 갈수록 보수화 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전쟁 패배, 외국인 비난, 미국 이익 보호, 고립주의 알고리즘이 미국 정치사의 전형처럼 굳어졌다고 하죠. 동시에 고립주의는 미국 제일주의를 더 부각시켜서 고립주의이면서도 계속 세계 곳곳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하죠. 현재 미국은 그 과도기에 서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 미국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며 어떤 세계사를 만들어낼까요? 그간 미국사 시리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